안녕하세요, 민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선사문화와 청동기 시대에 이어 여러분들과 두 가지 커다란 주제를 학습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키워드의 하이라이트를 쳐보면서 오늘의 한국사 탐험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조선 첫 번째 이야기, 그 소주제는요, 바로 고조선의 성립입니다. 네, 신석기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선생님이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름처럼 청동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특히 이런 청동을 이용해서 조금 무르긴 해도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었죠. 이런 일련의 변화는 만주와 한반도를 크게 뒤바꾸어 놓았어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하게 된 만큼 경제력이 증대되었고 청동 무기를 잘 제작하는 집단은 뛰어난 군사력을 손에 넣었죠. 이걸 바탕으로 큰 부족이 작은 부족을 정복하고 때로는 부족끼리 연맹을 맺기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거듭합니다. 그 결과 작은 도시 규모의 국가, 도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군장이 이를 이끌면서 점점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탄생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는 무엇일까요? 이미 제목에서 스포를 해버렸는데요. 바로 고조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단군 왕검 신화로도 너무나도 익숙한 나라인데요. 단군 왕검 신화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 단군 왕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단군과 정치적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왕검이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단군 왕검이란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정치적 우두머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한 명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고조선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재정일치 사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조선의 영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통해 고조선의 세력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세력이 넓었다고 보기는 힘들겠고 원래는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가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이렇게 복속시키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나갔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고조선은 영역이 여기야 라고 이렇게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유물이 바로 그 이정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였죠. 두 번째로는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비파형 동검인데요. 비파형 동검은 말 그대로 악기 비파의 모양처럼 좀 통통하고 굴곡진 모양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쌤 최애니 김열의 칼날을 본 친구들이라면 낙희매가 연주하고 있는 이 악기가 비파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고조선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고조선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셔서 만들어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조선시기, 그리고 중국에서 온 위만이 왕위를 찬탈하고 세운 위만 조선시기, 마지막으로 고조선이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장정을 함께 따라 떠나봅시다. 우리는 먼저 고조선의 대외 관계를 지도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먼저 단군 조선 시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단군 조선은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은 현재 어떤 시대일까요?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바로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고조선은 중국으로부터 발달된 선진 문물을 막 수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드디어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고조선 사람들이 사용하는 청동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요 통통한 검, 비파형 동검은 늘씬하고 가느다란 요 세형 동검으로, 그리고 거칠거칠 투박한 무늬가 가득했던 거친 무늬 거울은 비교적 무늬가 잔잔한 잔무늬 거울로,
변해가면서 청동 문화가 훨씬 세련되게 발전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편 고조선은 전국시대 국가 중 하나인 연과 교류하면서 세력을 키우기도 했지만 기원전 3세기에는 오히려 연의 침입을 받아서 많은 영토를 잃고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조선은 원래 본거지인 요동 지역을 내주고 남하에서 대동강 유역, 즉 오늘날의 평양 지역에 새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중심지가 지금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만 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 중국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다 마무리 짓고 진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진나라도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하고 곧 한나라로 교체가 되었죠. 이 시기를 우리가 진한교체기라고 불러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항상 그 지역은 혼란을 겪는데요. 그 혼란을 피해 위만이라는 자가 유이민 세력을 이끌고 쭉쭉 한반도 북부 땅으로 이동해 옵니다. 당시 고조선은 준왕이란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준왕은 위만 세력에게 관직을 내리고 일단 고조선 북부에 머무르게 해요. 북쪽 변방에 수비를 맡긴 것이죠. 그런데 위만이 슬쩍 보니 고조선이 좀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위만은 결국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을 습격하고 준왕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위만이 왕위를 찬탈해서 고조선의 역사를 이어나가니 그것이 바로 기원전 194년에 세워진 위만조선이랍니다. 참고로 위만은 발달한 철기 문화와 함께 고조선에 들어와요. 그동안 찔끔찔끔 유입되던 철기 문화는 위만조선이 세워진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이때부터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마지막으로 고조선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세기 중국에는 한이 자리 잡고 한반도 남쪽에는 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고조선이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한과 진이 직접적으로 교역하는 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한과 진을 연결해주는 무역,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중개무역을 실시합니다. 한나라는 고조선에 두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중개무역 좀 그만하고 진과 한이 직접적으로 교역할 수 있도록 냅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우거왕이 한의 황제인 한무제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알현의식을 행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조선은요, 이 둘을 모두 거절합니다. 당연히 한은 빡치죠. 마침 한나라도요, 고조선이 흉노와 연결해서 한을 위협할까봐 고조선을 이렇게 되게 경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조선을 침입할 좋은 단서, 좋은 근거가 생긴 것이죠. 기원전 108년 결국 한무제는요, 군대를 이끌고 고조선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이 무서운 한무제를 상대로 고조선은 1년이나 버티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지배층이 분열하면서 안쪽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고조선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긴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한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외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는 고조선이 어떻게 내실을 다졌는지 대내 정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군조선입니다. 단군조선 때부터 왕위를 부자세습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을 두는 등 관료제를 정비했습니다. 또 아까 설명했다시피 초기 요동을 중심지로 했으나 연의 침입 이후 대동강으로 중심지가 이동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 위만조선 시기에는 다양한 신분이 형성되었고 사회가 이전보다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복잡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팔조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팔조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은 고조선의 옛 땅에 낭랑, 임둔, 진번, 현도라고 하는 이름의 한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한의 제도, 군현제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군이라는 행정구역을 한반도에 이렇게 4개나 설치하면서 여긴 내 땅이야 라고 침을 발라놓은 거죠. 당연히 고조선 유이민들의 반발이 엄청났겠죠. 일부 고조선 유이민은 남아서 이런 한의 그 행정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이들은 훗날 이런 삼한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주제인 고조선 이야기 탐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대주제 한반도 철기 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반도에 등장한 새로운 재료 철. 철은 앞서 배웠다시피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원전 2세기 위만 조선 때 위만과 유이민 세력에 의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획기적인 재료 철은 이전에 사용했던 재료인 청동의 단점을 다 극복하는 아주 천상의 재료였어요. 먼저 철은 무르지 않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런데 심지어 희소성이 떨어져서 구하기도 쉽고 굉장히 흔한 금속입니다. 예전에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드는 건 꿈도 못 꿔서 여전히 무거운 돌로 농기구를 만들었는데 이젠 단단하고 돌보다 가벼운 철을 이용해서 농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무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철기를 빠르게 수용한 지역 사람들은 더더욱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손에 넣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직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하며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라고 해봤자 작은 도시 규모의 이런 되게 작은 국가거나 국가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국가였다만 이제는 정말 누가 봐도 국가라고 부를 법한 거대한 정치체들이 한반도에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청동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청동도 여전히 제사와 같은 의뢰용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한반도에 등장한 여러 나라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짜잔! 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입니다. 위에서부터 확인해 볼까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다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앞글자만 따면 부고옥 동삼. 다시 부고옥 동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고옥 동삼 각각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짠! 선생님이 완전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봤어요.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표의 내용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해요. 암기량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치입니다. 지금 지도와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왼쪽에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국가 부여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남쪽에 있는 국가로 내려올 거예요. 먼저 부여는 만주 숭화강 일대에 성립한 국가입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만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유리했죠. 그 다음 고구려는요. 압록강 중류 일대에 형성되었는데요. 산이 많은 지역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주변 지역을 공격해서 식량을 약탈해오는 이른바 약탈 경제를 통해 먹고 살았답니다. 고구려가 세워진 지역은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 사군이 설치되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 한 사군을 정복하며 세력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요.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비옥한 지역에 터를 잡아서 농경에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이따 배우겠지만 이걸 특장점으로 살려서 다양한 특산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가장 남쪽에 자리 잡은 삼한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아우르는 54개 소국의 연합 마한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경상도 낙동강 지역의 동쪽에 있는 12개 소국의 연합 진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하는요. 낙동강 하류의 6개 국가가 연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세력이 컸던 요 마한의 또 가장 세력이 컸던 소국, 목지국의 지배자는 삼한 정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가 발전 단계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가 발전 단계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고대 국가는 이런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가장 초기 사회를 군장 사회 또는 군장 국가, 그리고 두 번째를 연맹 왕국, 마지막을 고대 국가 또는 중앙 집권 국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군장 사회는 국가라고 하기도 애매할 만큼 작은 부족 사회를 군장이 다스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맹 왕국은 여러 부족장이 서로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습하는 구조예요. 이 군장보단 조금 더 힘이 세졌지만 한 부족이 국가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만큼 힘이 커지진 않아서 여러 부족이 경쟁하면서 이 왕위를 막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여기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압도할 만큼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힘이 강해져서 중앙 집권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고대 국가 단계라고 불러요.
아직 부곡동 3단계에서 고대 국가까지는 등장을 하지를 않고요. 다만 부여랑 고구려가 연맹왕국 단계에 옥저 동해 사만이 군장사회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북쪽과 이 남쪽 국가들의 국가 발전 단계가 다른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쪽일수록 중국과 가까운 만큼 국가 발전 단계에 있어 조금 더 빠르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곡동삼 각국의 정치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여는 사출도를 기억해 주세요. 사출도는 왕을 중심으로 형성된 4개의 큰 길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아까 부여가 연맹왕국 단계라고 했었죠? 왕이 이렇게 중심을 다스리고 나머지 유력한 부족의 장들은 왕의 거처를 중심으로 그들의 행정구역 4개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군장들을 부르는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게 정치적 우두머리를 의미하고 마, 우, 구, 저는요. 그때 기르던 가축들을 상징하는 이름이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이 고구려도 연맹왕국 단계라 했잖아요. 고구려에서는요, 일단 게루부라고 하는 부족을 중심으로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는데 이를 오부족 연맹 체제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일을 제가회의라는 귀족회의에서 결정했고 왕 아래 상가패자 고추가와 같은 관직을 두어서 나랏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했어요. 옥저 동해 사만은 군장사회였던 만큼 군장의 이름을 기억해줘야 되는데요. 옥저란 동해는 읍군, 삼로라는 이름의 군장들이 사회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발전 단계가 느린 편이라 상대적으로 훨씬 정치적 발전 단계가 빨랐던 고구려에게 예속당했고 결국 멸망도 당합니다. 사만의 군장은 신지읍차라고 부르는데요. 사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만에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이들이 제사 임무를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유일하게 재정분리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군은 신성한 지역인 이 소도에 거주했는데 소도는 군장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만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도로 도망쳐 오게 되면은 군장이 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지켜준다는 이 소떼도 소도의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이번엔 제천 행사입니다. 각 지역마다 제천 행사의 명칭이 다른데요. 제가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여는요. 고구려에게 내내 공격당하고 결국 고구려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고구려에게 영원히 공격당한다. 고구려에게 영원히 고통받는 영고 부여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요. 삼국시대까지 살아남는 국가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삼국시대에는 여러 나라들이 막 동맹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자주 맺는 나라 동맹이라고 기억해두세요. 옥저에는요. 제천 행사가 옥저, 없죠. 그래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만은 사만이니까요. 숫자 3이 들어가니까 유일하게 3글자 제천 행사입니다. 5월제, 10월제, 이렇게 계절제. 하나 남은 동해의 무천은요.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혼인 풍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여와 고구려 모두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한자를 분석하면은요. 형형, 죽을 사, 취하다 할 때 취, 형수수.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우리 유교걸, 유교보이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유교 문화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삼국시대 초반부터 이런 문화는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고 이건 옥저의 민면의제와 비교해 볼 건데요. 서옥제는 약간 대릴사위제처럼 남자가 어렸을 때 처가살이를 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라면 민면의제는 여자가 어렸을 때 남자 집으로 와서 시댁살이를 하고 어느 정도 여자가 자라면 남자랑 정식으로 부부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해는 조계혼이라고 해서 같은 씨족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타 여러 풍습과 특징을 알아볼게요. 한 번 시종이면 죽어서도 시종을 들어야 한다는 잔인한 의미를 갖고 지배층이 죽으면 지배층을 모시는 노예와 하인들도 모두 묻어버리는 순장의 풍습이 부여해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엄격한 법으로 사회를 다스리기도 했죠. 고구려는 아까 말했듯이 척박한 산악 지역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약탈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었어서 말타기, 활쏘기와 같은 무예를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옥저에선 가족 공동묘를 형성하기도 했었고 소금과 해산물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특산물로 나왔습니다.
동해에서는 다른 부족이 어떤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소와 말로 배상해야 되는 책화의 풍습이 있었고요. 짧은 활인 단궁, 그리고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만큼 작은 말인 과하마, 그리고 바다짐승의 가죽인 바너피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습니다. 사만 중에서도 변화는 특히 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이 철을 아래에 덩이쇠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하고 낭랑과 외 등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시간이 넘어갔는데요.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안녕.